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호우특보, 홍수특보 지나더니 이제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가 끝난 건 아닙니다. 모레까지는 덥다가 주말부터 다시 비가 오는데요. 오늘 습도가 높은 사우나 속에 있는 것 같은 더위였죠. 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이 불쾌지수가 높은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의 이번 주 날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구름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아이들은 바닥 분수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에 흠뻑 취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우산 대신 양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남기고 간 습기로 사우나 같은 무더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죠.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철인데 휴가는 가지 못하고 대신 날씨 때문에요. 네, 그 대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밖에 많이 안 있고 카페나 이제 식당 같은 데 많이 가려고 하고 실내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서울 금천구가 34.3도까지 올라갔고 경기 동두천이 35.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특보는 모레까지 지속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기상이 돌변한 겁니다. 장마 전선이 위력을 발휘할 땐 남쪽에서 습한 공기가 계속 밀려들어 폭우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중국발 폭염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엿새째 이어지는 중국의 폭염으로 베이징은 오늘 37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부턴 다시 비가 찾아옵니다. 현재로선 강수량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되는 비가 될 전망이라 추가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역대 장마 중 4번째로 비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강우 상황에 따라 역대 최악의 장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전국 13곳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피해가 워낙 커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흠뻑 땀에 젖은 복구 현장, 공국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에 제방이 무너져 비닐하우스 수백 동이 물에 잠겼던 전북 익산의 마을. 물이 빠진 비닐하우스엔 수박들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수확을 앞뒀던 상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군 잔병들이 물에 젖은 집기들을 밖으로 꺼내 나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들어간 지 1분도 안 돼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아내가 많이 더워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비닐하우스 내부는 마치 한증막을 방불케 하는데요. 애호박은 녹아내렸고 줄기도 썩어버렸습니다. 하긴 말할 수가 없죠.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아침 나온 게 물 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겼지. 대피 명령이 해제되면서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 산산이 부서진 보금자리에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건져낸 집기들도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누가 이거 저걸 해거지요. 내가 이건 참 나는 이건 못해야 우리 집 양반도 아프고 돈도 없고.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서울 잠수교도 닷새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살술차와 중장비가 동원돼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한강공원은 발목이 푹푹 빠질 만큼 진흙밭으로 변했고 보행로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경북 예천 산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종자를 다 찾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장병까지 투입해서 실종자 수색을 진행 중인데 그 장병 중 한 명이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습니다. 부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해병대원들이 다리 위에 줄지어 서서 하천을 뚫어져라 살펴봅니다. 아래 하천에서는 손을 이어잡고 인간 그물망을 칩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 장병은 오늘 오전 9시쯤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바닥이 갑자기 꺼져 물에 빠졌습니다. 함께 빠진 장병 2명은 헤엄쳐 나왔지만 나머지 1명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겁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에 따르면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하천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이 얼마씩도 몰라요. 여기 입어야 돼요. 조끼라 이거는 군은 고무보트와 헬기, 드론까지 띄워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실종 장병을 찾진 못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난 데다 물살까지 거세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류에서 이번 호우로 실종된 70대 민간인 남성 시신과 여성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현재 예천군 사망자는 14명, 실종자는 해병장병 포함 4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르면 다음 달 초 또다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북한이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또 한 번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대표 연관성을 부인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도 쌍방울 측에 이 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쌍방울도 북한에서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며 저희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면서 500만 달러는 이 대표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에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낸 비용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입니다. 쌍방울에게 대북사업 지원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사입은 거. 검찰은 쌍방울 김 전 회장 주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대조 중입니다. 일단 연결고리가 나온 만큼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꾸 정치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밝힌 바 있죠.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한 진술 번복에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측은 실제로 보고받은 것도 없을 뿐더러 쌍방울 그룹 자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허위 진술을 압박했다고 보고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배우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검찰의 조작된 증언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답니다.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만들어낼 진술일 뿐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면 전환용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선언한 만큼
법원의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레인 뉴스 최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데 일단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하는 이 방북 비용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네, 한마디로요. 이 북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에 따른 대가로 요구했던 돈입니다. 이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에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이죠. 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리호남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요. 이 김 전 회장이 이 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리호남이 의전을 위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실제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 김 전 회장이요. 이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고를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좀 깎아봐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300만 달러로 조율한 뒤에 다시 보고를 하자 100만 달러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김 전 회장이 통 크게 제가 내겠다고 했다는데요. 이 확정된 300만 달러를 3차례에 걸쳐서 북측에 보냈다는 게 이 김 전 회장의 지난 법정에서의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실제로 300만 달러는 보냈다고 진술을 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유동규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3인방 중에서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입을 연 거면 처음 연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두 입 열지 않았죠. 검찰도 이 끝끝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재판에 넘기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이 쌍방울그룹의 300만 달러 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면서 처음으로 최측근을 통한 수사가 탄력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로 확보한 이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요. 남편이 고립된 채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고요. 제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과 직접 통화를 나눠봤는데 진술과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금요일 중에 정확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회장이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해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북측에 건넨 걸로 알려진 액수가요. 적지 않습니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 하나로 환산하면 38억 원 상당인데요. 뇌물 액수 1억 원이 넘어가면요.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300만 달러가 단순히 방북에 드는 경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인 방북 달성을 위한 대가라는 점에서 뇌물 의혹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소환 조사는 물론 조사 내용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 나옵니다. 검찰도 이 전 부지사와 현재까지 나온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대조하면서 이 대표의 소환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되나 보죠? 네,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또 해왔는데요.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어떤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이끌던 경기도의 대북 사업 특혜를 누리던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이 대표의 방북 약속을 받아내는 대가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네, 잘 좀 봐야겠네요. 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후에 곧바로 42년 만에 한국에 입항했죠.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 함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이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잠수함 위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부산에 미국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입항한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동해상으로 550km 날아간 뒤 떨어졌습니다.
발사 장소인 북한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있는 부산항까지 직선 거리도 약 550km. 켄터키함을 노린 도발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보란 듯이 곧바로 켄터키함을 찾았습니다.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준의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켄터키함에서 북한의 종말을 언급하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The USS Kentucky is a U.S. strategic platform and a significant part of the U.S. nuclear triad. 미국 전략 핵잠수함에 미 우방국 정상이 승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핵탄두를 탐지한 전략 핵잠수함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입항할 거라며 북한에 알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이 방금 보신 부산에 입항해 있는 미 해군의 켄터키함 모습입니다. 핵탄두 수백 개가 달린 미사일이 탑재돼 있어 기존의 한국에 오던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략자산입니다. 오늘 우리 군이 이 잠수함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민곤 기자입니다. 수면 위에 반쯤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 함체 길이 170m, 폭 13m에 이르는 함체 위에 서 있는 미군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은밀하게 기동하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에 실리는 핵탄두는 8개에서 최대 14개. 이 가운데 핵탄두 1개의 위력만 해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최대 20배 수준입니다. 켄터키함이 장착할 수 있는 탄두미사일은 20기에 달해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함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00km로 부산까지 오지 않고도 사실상 지구상 어디에서든 북한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미국의 핵심 전력인 전략 핵잠수함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기항했습니다. Making port on the same day that we are meeting here in Seoul. These are all parts of an integrated effort to underscore our deepest possible commitment, not only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부산에 입항한 켄터키함은 떠나는 길에 우리 해군과 만나 대자훈련 등 연합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북한의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어제 이름이 이 트래비스 킹이라는 주한미군 병사가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돌연 월북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미국으로 출국하던 길에 공항에서 도망을 쳐 넘어갔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킨 문제병사라는데 미국에선 41년 만에 미군 월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훈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이었습니다. 견학 갔던 미군 23살 트래비스 킹 이병은 갑자기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건물 사이를 가로질러 뛰어가면서 크게 웃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Suddenly I noticed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what looked like full gas towards the North Korean side. What an absolute idiot. I assumed he was sort of getting a mate to film it for some kind of TikTok stunt or something like that. 미군의 월북은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2021년 입대한 트래비스는 이틀 전 미국 텍사스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홍대 인근 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한 달 뒤 경찰차 문까지 발로 걷어찬 트래비스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7일간 구금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됐고 검색대를 지난 뒤에는 동행하지 못하는 호송 인력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탈출 과정과 85km 떨어진 판문점까지 이동 경위 등은 조사 중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랬을 리가 없다며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에 있던 무력 도발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외교적 변수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국정원이 우리 기업들에게 북한 해커의 위장 취업을 조심하라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이 졸업증명서와 여권을 위조해서 위장 취업하려다가 이 최종 채용 직전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신종 외화벌이 수법이라고 합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국내 한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위장 취업하려던 북한 해커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외국인 신분으로 위장한 뒤 우리 기업에 원서를 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쓰며 채용 직전 단계까지 갔지만 국정원이 첩보를 입수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해커는 구직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프리랜서로 일회성이 아니라 정식 직원 취업을 시도한 게 눈에 띈다며 IT 외화벌이에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는 것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가 의대를 선호하듯 북한은 IT 분야 진출을 선호한다고도 했습니다. 컴퓨터 센터가 전국에 몇 곳쯤 있어요? 그거는 뭐 군마다 같이 그쪽을 다 뿌리고 있어요. 국정원은 대남 사이버 테러를 주도했던 김영철의 복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14명이 희생된 궁평 2 지하차도 사고는 과연 막을 수 없었을까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근처의 다른 지하차도에서도 불과 6년 전에 판박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뒤엔 늦게나마 통행 차단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막 공사 중이던 궁평 2 지하차도엔 차단 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옆 동네 사고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김용선 기자입니다. 침수 사고 당시 궁평 제2지하차도에는 차량의 통행을 막을 차단 시설도 없었고 통행 제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6년 전 인근 지하차도에서도 유사한 침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7월 16일 청주에는 하루 동안 29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22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청주 시내 곳곳이 침수돼 차량이 둥둥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우로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오송 지하도도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지하차도 안은 물론 입구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6년 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물이 무지개 막 흘리다가 막 들어가는데 펌프가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차 오는 거 못 오게 우리가 이제 막 차단했었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충북도청은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가 잠기면 차량 출입을 막는 통행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궁평 제2지하차도는 2017년 오송 지하도 침수 당시 공사 중이었는데 바로 인근 침수 사고를 겪고도 차량 차단 시설조차 만들지 않은 겁니다. 홍수 경보에도 통행 제한은 없었습니다. 대항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물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그런 이제 통제까지는 좀 시간상 역부족이었다. 계속되는 침수 사고에도 땜질 처방만 되풀이하는 사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통행 제한 조건입니다. 궁평 2 지하차도는 침수 높이 50cm로 다른 지자체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든 충북도에선 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 높이라 이렇게 정한 것 같다라는 무책임한 답을 내놨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궁평 제2 지하차도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있지만 양쪽 차선 모두 차량이 오갑니다. 곳곳에는 물웅덩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통행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청은 CCTV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50cm 이상 물이 차지 않아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오창, 마승 지하차도 등 충북도 내 다른 지하차도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은 모두 50cm. 안전한 기준일까? 충북도청의 지하차도 차량 통제 기준 수심이 50cm 정도인데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수심이 50cm 정도만 돼도 이렇게 바퀴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50cm면은 이미 물이 불어나기 시작을 해서 자동차 같으면 시동이 꺼지는 위치거든요, 이미.
이미 끝난 거예요. 사건 이후라고 사후죠, 사후. 다른 지자체의 지하차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10cm, 부산시는 10에서 15cm, 울산시는 20cm, 충북과 만패는 40cm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충북도청은 어떻게 이런 기준을 세운 걸까 문의해봤습니다. 사업소에서는 타이어 바퀴 반 정도 기준, 그 정도에서 이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30 정도 드는데 여기 조금 저희가 봐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의 침수심은 관할 지자체 재량으로 정합니다. 최소한 안전을 위한 기준, 과거 수치 등 참고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지하차도 통행 제한 침수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하차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 나가 있는 김민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오송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사고 현장은 괜찮습니까? 네, 이곳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현장은 어제 내린 비로 다시 침수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안에는 여전히 진흙이 남아있고 통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출입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유물 등을 담은 마대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당초 합동감식은 지하차도 내부에 있는 토사를 모두 정리하는 내일쯤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수사팀 교체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금 전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 주체를 충북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교체한 데 따른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관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충북경찰청의 조치 적정성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특히 채널A가 하천 설계 기준보다 78cm 낮게 쌓았다고 지적한 미호강 임시제방을 집중조사 대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입건할 땐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적용된다면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환경부의 물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에 국토부 출신의 하천 전문가가 내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 맡겨놨더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하천 바닥을 넓히는 준설 작업을 과감하게 하라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홍수에 대비한 하천 준설 작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오늘 경북 예천 홍수 피해 현장을 찾은 한 장관은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 됐다며 앞으로 하천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범람한 충북 오송 미호강도 환경단체가 하천 정비를 반대해왔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 눈치를 보던 기존 관행을 깨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물관리 총괄 책임자에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 출신을 앉히기로 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1급 물관리 정책실장 자리에는 국토부 수자원 정책국장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가 물관리 업무를 가져오기 전까지 국토부에서 하천관리 업무를 책임졌던 인사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온 분도 충분히 이 중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가져올 수 없는 만큼 이를 환경부의 하천 전문가 인사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며칠 동안 쏟아부은 폭우가 어민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온 나뭇가지와 잡풀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떠밀려가 어선 운항을 방해하는 겁니다. 대청호엔 대형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바다. 나뭇가지와 잡풀이 뒤엉켜 섬처럼 둥둥 떠 있습니다. 테니스공과 스티로폼 같은 생활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며칠째 계속된 집중호우에 영산강 하구뚝 수문 개방 등으로 떠밀려온 쓰레기입니다. 연신 건져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간 수거하는 쓰레기 절반 이상이 이번 장마 기간에 나왔습니다. 해년도에 80에서 90톤 정도 수거하는데요. 이번 장마 기간 약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57톤 정도 수거했을 정도로. 쓰레기들이 선착장을 점령하면서 어민들도 비상입니다. 떠내려온 쓰레기에 어선의 피해라도 갈까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배가 가다 스크류 감기면은 당연히 또 잠수가서 또 떠야 되고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배로상이 많죠. 이거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이거.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호수 한가운데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이 통째로 잘려나간 나무와 나뭇가지는 물론 또 페트병과 비닐 같은 온갖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수만 오기만 하면 쓰레기가 여기 말도 못해 썩어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놓는다니까요. 지금까지 대청호에 밀려들어온 쓰레기는 4,000세제곱미터. 15톤 트럭 260여 대에 실어야 하는 양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부유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치우는 비용은 고스란히 수자원공사 몫입니다. 여름철 방치할 경우 자칫 물속에 가라앉아 오염원이 되는 만큼 차단 그물을 설치하고 내일부터 쓰레기 제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논란 나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은 채널A에 정치 27년 만에 첫 사과라고 하던데요.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사과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국민 여론까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내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중 골프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강하게 반발하던 입장에서 180도 태도가 바뀐 겁니다.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당 안팎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채널A에 공개 사과는 정치 27년 동안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난 매뉴얼에 어긋난 일은 없었지만 국민과 싸우는 모습보다 내가 굴복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사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결정에 따라 징계 절차는 수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내일 회의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위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2006년 수해 골프로 제명당한 홍문종 전 의원 사례에 비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 4월 김진태 강원지사 산불 골프 논란 때처럼 사과했으니 경고 수준이면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의 사과가 참작 사유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국민정서법을 적용해 징계 수위를 판단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 시장 본인 말로는 27년 만에 공개 사과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골프의 대가 커요? 가려진 말이 뭘까요? 네, 바로 부메랑입니다. 홍 시장은 어제까지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를 하는 건 좀 그렇다며 불편함을 내비쳤죠. 과거 민주당 해외 골프 논란 때 했던 이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좀 언행이나 그리고 또 행동에 좀 조심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민주당 해외 골프 파티 파동처럼 그 국민 감정을 거슬리는 그런 행동은 좀 안 하도록 스스로 의원님들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완전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골프와 국민 감정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네, 얼마 전 화제가 된 이 발언도 이 부메랑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사표내고 나가는 거죠. 주 4일째 하는 직장으로 가세요. 공무원 주 4일째. 에이, 그게 좀 그렇다. 그 열왕야랑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왜 부메랑입니까? 네, 홍 시장 이때 공무원이 쉴 거 다 쉴 생각이면 퇴사하라고, 퇴직하라고 말했었죠. 커뮤니티에서는 정작 공무원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재난에 대비하며 비상근무를 했는데 홍 시장은 골프 치느라 자리를 비웠다며 성토글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청년 대변인도 비판했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섰던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자유롭게 주말을 즐기고 싶다면 자신이 뱉은 말대로 퇴직하시길 바랍니다. 늦게라도 뭐 사과는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들 같은 현장 다른 극복, 무슨 말일까요? 네, 여야 지도부가 이 연일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피해 극복을 위한 방안은 달랐습니다.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맞춤형 침수 예방 대책의 수립에 우리 최대의 역량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 보상이나 지원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관심 갖고 수십 년 살아왔던 분들이 청천벽력 같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신속한 복구, 또 수술,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은 그러니까 시스템 점검 대책을 강조하고 야당은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보상을 강조하는군요. 네, 여당은 아무래도 이 국정 운영에 그리고 이 야당은 국민 정서에 방점을 찍기 때문일까요? 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피해 예방 보상을 많이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극복 방안 다릅니다.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추경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신다고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있는 돈 아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네, 국가 빚을 더 낼 수 없다며 이 재난 예비비 등 있는 돈을 끌어 모아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부패, 이권 카르텔 보조금 회수해서 채우겠다라고도 했었죠. 한덕수 총리도 어제 오늘 연달아 피해 지역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주민인 것 같은데 왜 무릎을 꿇고 계시는 걸까요? 네, 올해 농사가 망했다고 살려달라면서 호소하는 주민의 모습입니다. 네, 얼마나 간절하면 저러실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총리는 빠른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마음이야 여야가 같겠죠. 합심해서 가장 좋은 해법도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다음은 밤샘 논의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소식입니다. 2016년 6,000원대에서 2019년 8,000원대를 지나 내년엔 9,860원으로 오릅니다.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10,000원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건데 2021년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한 달 209시간 근무로 월급을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11차 수정안인 노동계 10,000원과 경영계 9,860원을 두고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 안에 17표, 노동계 안에 8표를 받았고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안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10,000원이 넘지 않는 최저임금에 노동계는 인상률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경영계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순이익에서 많게는 70%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계속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된 부산 최대 조직인 칠성파. 이 조직의 전직 두목이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조폭이 몰려들고 세력 과시할까 봐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빈소 주변에 조와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부산 양대 폭력 조직 중 하나인 칠성파의 초대 두목을 지낸 이모 씨의 빈소입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향년 80세인 이 씨는 1970년대 부산을 기반으로 한 폭력 조직 칠성파를 이끌면서 전국 조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신 20세기 파와 함께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으로 꼽히며 30년 넘게 대립해왔고 이는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엔 부산 한 장례식장에서 두 조직이 난투극을 벌여 100년 넘게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후배에게 두목 자리를 물려준 뒤에도 칠성파의 상징적 존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팔순잔치 때는 전국 각지에서 전 현직 조직원 등으로 추정되는 남성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이 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씨 사망 소식에 조폭들이 조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씨 빈소에 형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기본적인 병력이 대체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동력도 없고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이 씨는 2006년부터 뇌경색 등을 앓으며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해왔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간병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인도와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는 운전자.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수상한 이 운전자는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비틀비틀 도로를 누빕니다. 순찰차가 다가가자 오히려 속도를 높여 인도로 돌진합니다. 가게 앞에 놓인 테이블을 들이받고 차량 진입을 막는 분리봉도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깨지고 테이블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었어. 빠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아나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다른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춥니다. 급기야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지만 얼마 안 돼 붙잡힙니다. 앞에 가는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쯤.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신 뒤 5km 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게 앞으로 간 것도 이제 저희 추격 피하려고 따돌리려고 그쪽으로 간 거였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도주를.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AI 개발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면 AI가 소개글을 척척 써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5분 만에 256장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그려달라고 입력하자 인공지능이 5분 만에 256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반대로 처음 보는 이미지나 사진도 뭔지 뚝딱 설명해 줍니다. 제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SNS에 소개 문구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디자이너 AI는 3,000장의 이미지와 패턴을 만들어 200벌의 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It was very provocative, and I liked that aspects of it. 복잡한 논문을 읽고 신소재와 신약 후보 물질도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4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람에게 전화를 건 AI가 맞장구를 치며 대화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잠은 좀
요즘 많이 못 자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혹시 요새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고민이 없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고민이 제 고민인 것 같아서요. AI 기억의 정확도가 97%에 달해 과거 대화까지 고려해 안부를 묻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역량을 토대로 다음 달 한국형 AI 모델을 선보입니다. 카카오와 NC소프트도 하반기 중 AI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4년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5,543억 달러, 약 7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AI 전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마일리지 적립으로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 요즘 젊은 층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인데도 마일리지 적립금이 5배나 차이 나고 또 적립에도 몇 달씩 걸리다 보니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라도 아끼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뜰 교통카드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78만 명입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와 타기 전과 내린 후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이달부터 정부 지원이 확대돼 한 달에 적립 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최대 적립액은 6만 6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자들 사이에선 같은 거리를 갔는데도 적립률이 뒤죽박죽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제도대로라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의 경우 출근길에 50원에서 350원 사이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29세 광민준 씨는 출퇴근길에 각각 800m를 넘게 걸어 350원씩 적립을 받아야 하는데 적립액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땐 70원 찍혀 있었는데 퇴근길에는 350원 찍혀 있어가지고 최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불만글이 올라옵니다. 이진아 씨는 4월 이용분도 아직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내역은 3월까지 지급이 되어 있고 언제 들어올까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 지원금을 늘리면서도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측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무인도에 갇혔다가 홀로 탈출하는 영화 캐스트 어웨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배구공에 의지해가며 버텼는데 현실 속의 호주 남성은 반려견에 의지하며 2달 넘게 태평양에서 지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망망대에 떠있는 배로 구조대가 다가갑니다. 흰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이 보입니다. 감격스러워하는 남성 옆에 있는 개도 꼬리를 흔들며 구조대를 반깁니다. Do you have any drugs or weapons on board? No, I have no drugs or weapons. Are you sure? I'm sure. Yeah. 2달 넘게 표류하던 54살 호주 남성 팀 셰독과 반려견 벨라는 참치잡이 불법어선을 감시하던 멕시코 헬기에게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 멕시코에서 6,000km 넘게 떨어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 배 일부와 통신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셰독은 반려견 벨라와 빗물을 받아 마시고 날생선을 먹으며 기적적으로 버텼습니다. I've been struggling to sort. The health was pretty bad for a while. I was pretty hungry and I didn't think I'd make it through the storm.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Try and find the happiness inside myself, and I found that a lot alone at sea, 멕시코로 돌아온 셰독은 곧 고향 호주로 돌아가 다시 찾은 삶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비가 그치자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는 폭염경보로 더위의 위력이 더 강합니다. 낮 동안 달궈진 공기는 밤사이에도 식지 못하고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구는 33도, 대전과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할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남부 곳곳으로는 자외선 지수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강원과 남부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중부와 전북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냐며 화를 냈던 홍준표 대구시장. 그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국민정서법, 때로는 인기에만 영합하는 비논리적인 용어로 쓰기도 하지만 이 국민표로 뽑힌 선출직,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국민들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국민 정서가 안 좋다는 건 국민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